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6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1948년 7월 17일 발표된 헌법, 재헌헌법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식민지 잔재 청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1948년 5월 10일 UN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에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인구비례 총선거를 하도록 유엔에서 결의했으나 이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입국하는 게 거부되죠. 그러면서 한반도 남쪽에서만 38도선 이남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걸 우리는 50총선거라고 하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백성들이 자신의 주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 첫 선거가 치러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헌의회가 만들어지죠.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가 구성됩니다. 불행히도 여기에는 그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세우겠다는 김규식과 같은 분들은 참여하지 않았죠. 우익 진영에서 이런 분들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좌익 세력들은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독정부 수립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여곡절 끝에 재헌의회는 이제 구성되었고 이 재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하고 재헌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재헌헌법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사료학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행 헌법과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재헌헌법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균등한 사회를 만들 것이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청산하고 농지개혁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재헌헌법에 의거해서 이제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죠. 이 재헌의회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회에서 뽑는 간접선거,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 이승만이 뽑힐 수 있었을까? 그건 당시 재헌 국민들의 다수가 중도 내지는 중도 세력이거나 또는 김구의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찍을 곳이 많지 않았겠죠. 이런 와중에 무소속이 무려 85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독립촉성 국민회라고 하는 세력이 55석을 가져가죠. 무소속을 빼고는 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촉 세력은 나머지 당들 중에서 군소정당 등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부통령은 임시정부 출신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이회영, 이석영, 이철영 그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막내 이시영 선생이 선출됩니다. 이승만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미 군정은 끝나게 되고 이제 공식적인 임시자를 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48년 8월 15일. 그리고 유엔은 임시위원단,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선거 관리가 가능했던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 이루어진 선거로 뽑힌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승인해 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정식 정부가 세워졌으면 할 일이 많죠.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적 청산,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인적 청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식민 잔재를 청산할 수 있고 민족을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걸 당연히 원했죠. 그래서 미 군정 하에서 미 군정이 만들었던 임시정부 남조선 과도정부 과도 입법 의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 군정이 정부 수립을 위한 절차로 프로세스 그 과정에서 만든 임시정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여기서조차도 친일파 처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이 이러한 법을 인준을 거부하죠. 미국은 일제에 협력했던 경찰이나 관료들을 그대로 기용했습니다. 결국 친일파 청산을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리고 이런 친일파 청산은 새로운 정부 수립 이후로 보류되었습니다. 당연히 재헌의회에서는 재헌국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 만들어지니 이거부터 하자라고 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른바 줄여서 반민법을 제정하고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설치합니다. 이거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사법 처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국회의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죠. 반민특위를 견제하는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지금 시중이 위급한데 공산주의자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반공 활동,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을 때려잡는데 앞장서고 있는 경찰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 동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반민 특위 활동을 견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민법을 바꾸기 위해서 유명무실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법 추진은 국회에서 거부됩니다. 쉽게 말해서 통과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막히자 친일 경찰 중심이었던 이승만 정부의 경찰은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요. 반민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공산당과 내통했다라고 하면서 국회 뿌락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13명이나 구속해버리죠. 그 중에는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 내에서 나름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던 소장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해버림으로써 친일파 청산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결국 반민특위는 활동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해체의 수순을 겪게 됩니다. 광복 이후의 경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는 대혼란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일본의 식민지 공업화는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술자들과
이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본이 빠져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남쪽은 경공업, 북쪽은 중공업 중심으로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 남북 간의 분단으로 인해서 그 보완 관계도 붕괴되어 버렸고요. 남쪽은 원료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귀국 후에 해외에서 돌아온 귀국인들로 인해서 실업자들은 크게 증가한 상태고요.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죠.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을 가져왔고요. 자유시장 경제를 추진한다면서 쌀에 대한 아무런 정책을 펼치지 않아서 곡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보리를 수매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좀 개입하려고 하지만 안 되죠. 쌀값이 너무 뛰어버려서. 근데 1946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콜레라까지 창궐을 합니다. 미 군정은 콜레라가 전국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주요 도로망이나 이런 데를 또 봉쇄하죠. 차단하죠. 이러니까 도시에서는 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은 너무 비싸고 다른 데서 보리라든가 다른 곡물들을 차입해 오려고 해도 길이 다 막혔고 미 군정의 이러한 경제정책 실패 자유시장 경제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강제로 막 이렇게 공출까지 했던 이러한 경제정책 실패는 결국 대구 10월 항쟁 우리는 그걸 대구 10월 1일 날 있다 해서 11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구 10월 사건 10월 1일 대구 항쟁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뭐 너무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제 그 식량 배급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이렇게 시위를 펼치게 되는데 거기에 미 군정이 발포를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사건이 크게 번지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 군정의 그 좌익 탄압에 맞서가지고 총파업을 전개했던 좌익들이 이러한 미 군정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사건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대구 10월 1일 사건, 대구 10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미 군정은 그걸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남한에서 좌익 세력을 탄압하는 좀 뿌리 뽑는 약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죠. 농지개혁을 실시하다. 1949년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 장관은 강력하게 농지개혁법을 추진해 갑니다. 북한은 이미 토지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이렇다 할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친일 자본, 친일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제대로 뺏지 못하고 있었죠. 일본이 남겨놓고 간 건 재산은 미 군정이 신한공사라는 곳에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냥 유상으로 팔게 됩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그 토지를 다시 샀겠죠. 누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친일 지주와 자본가들이죠. 하지만 조봉암 장관은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토지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결국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가 농민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결국 지주 소작제가 거의 소멸되게 되죠. 이 조봉암 씨는 조봉암 장관은 훗날 이승만과 대척점에 있는 야당 국회 후보 야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가게 되고 나중에 이승만에게 정치적으로 살해되죠. 정적 제거 그 유명한 조봉암 진보당 사건.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결국 어찌됐든 농지개혁의 실시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되었고요.
하지만 이건 전체 토지가 아니라 농지에 국한되었고 친일파들의 토지 몰수가 이게 토지 개혁이 계속 미뤄지면서 미리미리 토지를 팔아버리거나 숨겨버렸기 때문에 토지 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차피 유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민들은 다시 소작농이 되기도 했죠. 남한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착착 정권 수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련 군정은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졌던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과감하게 이양하죠. 그건 아시죠? 미 군정은 직접 통치, 소련 군정은 간접 통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인정됐기 때문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위원장에는 소련이 밀었던 사람이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김일성이죠. 김일성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하고요. 8시간 노동제, 남녀평등법, 주요 산업 국유화와 같은 자신들 이름의 민주개혁을 추진해 갑니다. 민주개혁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개혁 작업들을 펼쳐가는데 결국은 사회주의적 경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착착 정부 수립을 준비하면서도 남쪽에서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했던 남북 협상을 또 수용하면서 그리고 통일정부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하지만 자기들 안에서는 총선거를 준비하고 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출하면서 결국 정부를 세우게 되죠. 그게 바로 조선민주주의, 지금 북한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초대 수상으로 선출되죠. 이로써 남한과 북한은 각각 정부가 세워져서 분단이 현실화됩니다. 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내용이 많긴 하네요. 선생님이 말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